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광욱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지방선거와 그 다음에 미니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모두 16곳 가운데 민주당이 12곳, 국힘이 4곳입니다.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네,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네. 그런데 이제 국힘이 가져간 곳이 서울, 대구, 경북, 경남. 그리고 재보궐은 14곳 가운데 민주당 9, 국힘 넷, 무소속 하나입니다. 예.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이 질 걸로 예상하셨어요? 전혀 예상 못했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예. 제가 선거 당일날 다음날 이제 쭉 개표 방송 이어지고 하면서 새벽 한 5시 정도까지 잠을 못 잤는데 예. 경남이 생각보다 저는 이제 그 김경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많은 동부 경남 도시 쪽에 표가 늦게 개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게 열리면 그러니까 뭐 김해, 양산 또 창원 이런 쪽들의 표가 열리면은 그 역전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의외로 안 좁혀지길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저는 계속 보고 있다가 새벽 4시 이렇게 넘어가니까 지금 서울이 정원 후보가 앞서가고는 있는데 송파 쪽이 개표가 부진해가지고 예. 동시에 뭐 한 3분의 1도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뒤집힐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조금 그래도 뭐 그게 뒤집히겠어.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에서 워낙 정원 후보가 압도를 했기 때문에 예. 본투표로 그걸 뒤집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아침부터 하도 전화기가 울려서 봤더니 서울시장이 오세훈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예.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제일 놀랐습니다. 예. 무엇보다 충격적인 게 사상 초유로 투표 용지가 부족했다는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거는 거죠. 명백한 선관위 잘못 아닙니까? 그럼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 용지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합니다.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참정권이 한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예전부터 선관위 행정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은 사실은 많이 있었고 선관위 직원들이 그 안에서 본인들이 어떤 업무를 더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도 있지만 그 안에 그냥 안주하고 대충 지내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선거 현장에서 이제 투표소에서 또 개표소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직접 모든 문제를 체크하고 해결하고 책임지는 게 아니라 거기 지원하러 나온 행정공무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하고 빠지는 식의 모습 때문에 예. 선거 사무에 종사했던 분들이 되게 좀 속상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 마치 이제 그런 안일한 인식, 그 다음에 치밀하지 못한 행정 이런 것들이 이런 결과물을 낳지 않나 해서 굉장히 아쉽고 또 다른 뭔가를 떠나서 지난 내란 사태와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내란 세력이 제일 먼저 앞장 세웠던 게 소위 부정선거,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서 선관위를 믿지 못한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러면 더더욱 빌미를 다시 한번 준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예. 더더욱 경각심을 갖고 잘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예. 세상에 있지도 않던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니요. 예전에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참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네요. 예.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한 건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낄 게 따로 있지 그 종이를 아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그러니까 해명이 또 어이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기가 막히셨죠. 예. 그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줄 알았다. 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결국 투표용지만 미리 다 준비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종이를 아끼려고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행정 낭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최고 득표율 같은 게 계산해보면 요즘 AI가 이렇게 다 저기 하는 시대에 예.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70% 아니 65%만 준비를 해놔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걸 넘어가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못하다니 참 기가 막히네. 선거가 끝나면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달게 받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번 오세훈 시장의 5선 당선 그리고 정원우 후보의 패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게요.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뭐랄까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전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민주주의가 정착돼가는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키고 가꿔내야 할 가치에 대한 건강한 토론보다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딱 양극화돼서 갈라진 모습. 예.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바람직한 토론보다는 내 개인을 위한 이해관계에 훨씬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 결과가 아닌가. 결국 뭐 이제 이유로 드는 게 부동산 값, 부동산, 세금 이걸 걱정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면은 강남 그쪽에서 막 그 7만 표, 8만 표 넘게 진 걸 보면 부동산 영향이다 그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항상 서울시장의 선거 구도가 그래 왔거든요. 소위 예. 강남 3구라는 곳에서 몰표가 나와가지고 다른 모든 곳에서 민주진영의 후보가 이기더라도 거기에서의 표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는 경우가 많았죠. 계속 지금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인구 구조나 이런 변화가 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 서울 외곽에 경기도로 빠지고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령화돼 있거나 아니면은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들 예.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그것이 유권자 지형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선거 전에부터 했었는데 그래도 내란이 벌어진 현장에서 있는 수도 서울의 시민들이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을 했고 또 최근 들어서 그 서대문 고가차도 붕괴나 그 다음에 삼성역 철근 문제나 철근 누락. 예. 그냥 시민들의 안전보다는 자기의 어떤 자리 보전이나 이익에만 급급한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모습을 너무 우리가 적나라하게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심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 아파트 값만 지킬 수 있고 세금만 어떻게든 덜 낼 수 있으면 뭐 고가도로가 무너지든 지하철이 붕괴되든 나만 거기 없으면 된다 이런 생각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얘기를 해도 지금 그런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서울에서 벌어진다는 게 저로서는 참 참담하네요. 그리고 오세훈 씨는 지난번 선거 때 그 부정한 여론조사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기소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조차도 다 선거 과정에서 참 아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번 선거를 근거로 민주당에서는 8월이나 9월 초에 민주당 당대표를 뽑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3파전으로 예상하던데. 세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추가될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도 있고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전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설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걱정인 것은 지난번 그 합당 추진 관련 파문이 예. 이번 선거에서도 그대로 지금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그걸 이제 소위 선거에서 승리보다는 전당대회에서의 승리를 더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특정한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까 더 노골화되고 또 지지자나 당원들 간의 갈등 또 민주진보 진영을 소중하게 여기는 시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더 촉발시킬 것 같아서 훨씬 더 지금 마음이 좀 무겁고 걱정입니다. 그런 예. 일이 없어야 되고 잘 정리가 돼야 될 텐데 하여튼 좀 걱정이 있네요. 예. 이와 관련해서 송영길 그 연수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원택, 김관영이 맞붙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도민의 판단에 맡겼어야 됐다. 그러면서 당력을 전북이 아닌 평택에 집중하라고 강조를 했는데 만약 평택에 집중했으면 질 수가 없는 선거인데 졌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대표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기자 간담회 때 기자들이 그 조승래 사무총장에 물어봤더니 조승래 사무총장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 당연한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당대표가 알아서 책임을 질 텐데 그러면서 때로는 자숙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인터뷰에서 당의 선거 전략이 이재명 정부 지지율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뭐 당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혹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입장이 있으실지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그 선거의 모든 책임은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지는 겁니다. 뭐 당연한 말씀을 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당의 일치된 캠페인을 때로는 방해했던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선거를 또 어렵게 한 측면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대의 승리를 위해서는 아쉬운 승리가 아니라 최대의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일치된 단결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중에 선거 이후에 이러저러한 평가에 대해서 하시는 거야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선거 과정에 있었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뭐 그런 발언을 했던 분들이 한번 내가 당의 승리를 위해서 기여를 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고 또 때로는 자숙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벌써부터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송영길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당연히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거고. 예. 왜 그런 거냐. 본인이 다음 당권 도전을 해야 되는데 현직 대표가 경쟁자이자 걸림돌이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고. 내용을 따져보면 그 무슨 말입니까? 전북은 도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된다라는 말은 김관영 지사가 됐어야 된다는 말이고. 예. 평택에다가 집중했으면 당연히 김용남이 당선되고 조국 떨어지고 유이동 떨어지고 했을 텐데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본인의 당권 과도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어떤 정책 공격을 시작한 거죠. 이제 이게 앞으로도 더 커지고 격화될 텐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파열음을 어떻게 줄일 수 있나가 저는 좀 많이 걱정됩니다. 어차피 당대표 선거할 때마다 매번 경쟁은 불가피한 거잖아요. 예. 뭐 그건 당연한 거고 진보에서는. 그런데 그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데 쉽게 앙금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본인의 권력 의지를 가지고 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고자 권력 투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 그런데 그 권력 투쟁을 하는 방식이 얼마나 공정한 절차나 올바른 판단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가느냐, 그런 경쟁을 하느냐의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식을 꼼수를 부린다거나 무슨 사실관계를 흐트러뜨리면서 당원과 지지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소위 진흙탕 싸움이 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미 어떤 합당 관련 문제를 둘러싸고 전초전이 한번 벌어졌는데 그때에 일어났던 여러 현상들을 보면은 이제 그 대통령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대통령의 뜻을 부정하고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게 걱정이죠. 이제 그 스탠스를 전당대회에 이어서도 계속 유지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명백히 본인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가르마를 탈 수 없다라는 상황들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우리 정부와 민주개혁 진영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건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권력 다툼에 보탬이 될 건지 이거를 놓고 볼 때 후자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전당대회 주자들이 많아지면 예. 그만큼의 혼란과 그만큼의 실망을 주는 일이 생기겠죠. 예, 그게 걱정입니다. 다음은 그 진보 진영의 연대, 이른바 그 단일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단일화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 같은데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진보당과 민주당이 단일화를 이뤄냄으로써 예. 김상호 의원이 어려운 곳에서 지금 울산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특별히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통해 승리의 기세를 모아주신
진보당 당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대하면 커집니다. 다른 당과의 연대의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깊이 고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평택을은 김용남 조국의 진보 진영 단일화가 실패했죠. 그래서 표가 분산되면서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이 사선에 성공했다. 그래서 어부지리가 아니냐 그런 의견도 나오는데 왜 단일화가 어려울까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죠, 뭐. 첫 번째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의 포용력이 굉장히 아쉬운 지점들이 보였죠. 그러니까 예. 이제 소위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얘기를 할 때 뭐 진보당이 양보했다, 조국혁신당이 양보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예. 민주당이 양보했다라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에부터 말씀드리는데 이 민주 세력이 곧 민주당이다. 민주당만이 민주개혁 세력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지금 의외로 많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개혁 세력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고, 민주개혁 진영에는 여러 정파나 훨씬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선거 때만 되면은 내가 다 가질 거야 라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비유하기를, 그러고 나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뭐 의정활동이 벌어지거나 여러 저희가 펼쳐질 때는 그 사람들한테 당연히 우리 쪽에 동참해가지고 이거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뭐 대의를 거스르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또 압박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험 앵커는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왜 어릴 때 아이들 때 이렇게 놀다 보면 내가 이렇게 맛있는 과자 같은 걸 갖고 있어. 상대는 좋은 장난감을 갖고 있어. 그런데 이 장난감을 갖고 있는 애는 장난감이 집에 있어. 네? 근데 이 과자를 갖고 있는 애는, 맛있는 과자를 갖고 있는 애는 집 바깥에서 같이 놀고 있었어. 예. 근데 집안에 좋은 장난감을 갖고 있는 친구가 이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 그럴 때 그거 한 개만 주면 예. 우리 집 가가지고 저 장난감 가지고 같이 놀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 받아가지고 먹고 같이 가는 경우 있잖아요. 예. 거기 가서 조금 놀다 보면 이제 이거 내 거니까 너 손 대지 마. 어? 우리 집이니까 나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 애들끼리 유치한 장난이지만 그런 모습하고 좀 흡사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민주주의자가 아니고 민주당주의자다.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이런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여전히 내란 세력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똘똘 뭉치는 것 더하기 정말 확실하게 의지하고 연대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수구 기득권 진영의 뿌리를 뽑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매번 겪으면서도 그 안에서 내가 다 독식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혹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잡음이나 오류를 시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결정한 거니까 그냥 당원들은 따르면 되지 무슨 말이 많냐, 이런 태도까지 보였단 말이에요, 이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좀 곰곰 생각해보고, 이게 진짜 민주개혁 진영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하는 시민들이 바라는 민주당의 모습이 그런 선거 승리나 의석의 확보를 통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것과 연결해 보면, 단지 그 당적을 가진 사람들의 당선으로만 선거가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예. 그 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제도적으로는 이제 결선 투표제의 도입이 정말로 필요하고 시급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결선 투표제 등을 도입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투표제만 있으면 무슨 아름답지 않건 단일화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이 하나로 모아서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당 내 선거에는 다 도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결선 투표라는 게. 왜냐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과반의 지지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는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한 표만 이기면 승자 독식 구조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조국혁신당 사례를 들어볼 텐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나올 때 국힘 제로를 외쳤습니다. 예. 그런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면은 성과가 없어요. 예. 지금 국회의원 나온 게 조국 대표하고 광주의 배수진 후보도 있는데 예. 모두 탈락했고, 그 자치단체장도 보니까 호남에서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전남에서 2곳만 군수가 당선됐더라고요. 예. 광역도 없고. 앞으로 조국혁신당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전남에서 2곳이 거기도 단일화로 당선된 게 아니죠. 예. 민주당 후보하고 경쟁해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이긴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조직력에서 떨어지고 전통이 약한 당인데 그 조국혁신당도 이 선거 전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총선에서는 비례 후보만 냈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직접적인 충돌을 하는 걸로 보이지가 않았는데 예. 이제 지방선거나 앞으로 이제 향후 총선도 또 문제가 있겠죠.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부딪힐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당의 진로나 해법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특히 조국 대표가 낙선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2등도 아니고 3등이었단 말이에요.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굉장히 당으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향후 조국혁신당이 소위 쇄빙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어떤 평택을 내서의 선거 전략도 과연 유효한 것이었는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용남 후보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부각되는 선거였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이런 거였는데 그게 선거 전략상으로도 과연 조국 후보를 중심에 놓고 볼 때 유효한 것이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당연히 조직력도 취약하고 기반이 약하고 또 평택이라는 데가 어찌 보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몇 군데를 놓고 고민하다가 간 데 아니에요. 예. 좀 별다른 연고가 없이. 그러면 그런 선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거 전략이나 선거운동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복귀가 되고 약점을 극복하고 그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 필요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는 당의 행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마 심각하게 고민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참 지역구 한 명 당선시키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소수당 입장에서는 그럼요.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예. 당장 조국 대표는 2년 뒤에 총선 때 다시 이제 평택을 두드릴 것 같죠? 다른 데로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럼요. 변화가 예. 있겠지만 뭐 다른 데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예. 모르죠. 뭐 전국 상황이 또 어떻게 급변을 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으나 뭐 예를 들면 상징적인 자리에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이가 부산에서 당선이 됐으니까 예. 부산에 가가지고 직접 격전을 치르는 일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저런 점들도 큰 판의 정치적 고려에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도 평택 시민들께 약속한 바를 지키겠다. 예, 라는 그랬습니다. 입장은 예. 확고하게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오세훈의 그 생존, 그리고 한동훈의 컴백이라 하기 좀 뭐하지만 어쨌든 한동훈이 당선된 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특히 이제 당권 싸움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당 다 지금 이번 선거 결과가 이제 당권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예. 큰 거고 현재 있는 당대표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흔들리는 예. 이런 점에서는 비슷한데 장동혁 씨가 훨씬 더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오세훈을 서울시장 후보로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예. 시장 후보가 되더니 당선까지 됐단 말이에요. 오세훈도 예. 사실상 거의 처음에 포기한 상태에서 시장으로 나섰었는데 제때 등록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여유를 더 주고 예, 예. 그런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렇지. 부산에서는 한동훈이 그렇게 막고 싶었는데 당선이 돼버렸지. 예.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장동혁 씨 같은 사람이 이진숙, 김태규, 추경호 같은 사람을 자기의 뒷배나 지원군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해야 되느냐. 예. 뭐 그런 문제를 본인도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본인은 다들 뭐 경북 하나만 이기고 다 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와중에 내가 경남도 이기고 서울도 이기고 대구도 지켜냈는데 그럼 내가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예. 이제 당선된 사람들은 우리가 당신 도움 받아서 된 거냐, 네가 뭐 했는데. 당장 한동훈 같은 경우 무소속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광역 단체장들만 하더라도 사실은 당 대표가 도와줘서 된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한동훈의 당선은 장동혁 대표의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거라서 일단은 장동혁 대표하고 거리를 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저런 점들이 장동혁 대표한테도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된 거죠. 뭐. 예. 당장 오세훈 시장은 이제 5선이 돼가지고 이제 서울시장을 끝내고 차기 대선까지 나오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예. 네, 본인은 이제 그렇게 가는 아주 지름길에 올라섰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내란 끝나고 치러진 대선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이 놀랐는데 이번 지선을 통해서 느낀 거는 어쨌든 보수도 탄탄한 층이 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외에 정말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거는 영남 지역 주민분들의 이건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론조사 추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스스로 국힘을 지지한다는 얘기를 밝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출구조사 결과하고도 지금 결과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창피한 정당을 왜 지지하느냐. 이게 스톡홀름 신드롬 말고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앞으로도 그 정치학자, 사회학자, 이 문화인류학자 이런 분들이 꼭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 미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소수인종에 관한 정책이나 그 차별 이런 것들에 관련한 수많은 논문들과 연구 성과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영남 패권주의, 뭐 호남 차별이나 소외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미 있는 정치사회학적 논문을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를 연구하는 것 자체가 배관시되고 그거 자체가 특정한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오해되는 일들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학자분들이 어떤 부담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이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장래를 위해서도 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정말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피고인이 돼 있는 사람을 시장으로 뽑다니요, 세상에. 정말 너무 답답했습니다. 대구시장이 수시로 법원에 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불려다니고. 법원 다니다가 공직 박탈된다니까요. 예. 이제 두고 보십시오. 추경호 씨가 자리 유지할 수 있나. 그런 상황에서 저 기어이 그렇게 국힘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선출하는 저 패기. 이거는 제가 저 아침에 정말 이 머리가 무거운 상황에서도 이게 그냥 스톡홀름 신드롬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저기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영남 지역의 민주시민분들이 그렇게 분투하고 노력하시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한번 좌절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속이 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으니까 다음은 검찰 관련해서 개혁인데 지금 관심은 검찰 보안 수사권 아닙니까? 예, 지금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이달 중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 때문에 어찌 될지 이제 또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기존에 이제 그 청문회 과정에서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집단인가 하는 게 너무 드러났잖아요. 예. 그래서 설사 이거 걱정하는 뭐든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오던 상황들이 개혁 작업을 통해서 바뀌게 되면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에서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좀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리고 과거부터 쭉 부담해왔던 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확실히 결단을 해서 다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오래된 생각입니다. 예. 이번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나오는 게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아닌 보안 조사권을 주는 게 어떠냐.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전권 송치를 부활해야 된다라는 건데 전권 송치 부활 그리고 검찰 보안 조사권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전권 송치라는 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전부 다 검찰에다가 보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 최종 결정을 검찰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과거의 검찰하고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과거의 검찰.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경 간의 관계에서도 전권 송치 제도가 폐지되고 예. 그러니까 경찰선에서 무혐의 종결하는 권한이 생겼단 말입니다. 수사 종결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경찰의 종결한 사건 기록이 검찰로 절대 가지 않느냐. 지금도 기록은 다 갑니다. 예. 근데 그거를 정권 송치라는 이름으로 과거 검찰이 경찰 위에 군림하던 시대의 제도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말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정권 송치하고 반드시 세트로 나오는 게 이제 보안 수사권인데 그 경찰을 믿을 수 없으니 모든 사건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검사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수사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를 국민들을 위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겠다라는 말을 해왔는데 그러면 과거의 검찰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제도로 만들어질 공소청, 중수청으로 나눠진 검찰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다 한 손에 쥐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이 사람들이 그거를 서민과 약자, 피해자들의 그 보호를 위해서 그걸 활용했다는 기억이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그걸 나누자는 얘기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모두 다 갖고 있었을 때 그렇게 안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걸 또 갖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검찰의 이해관계나 검찰의 힘을 여전히 보존하겠다라는 얘기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리고 보안 조사권 어떤 건가요? 보안 조사권은 이제 보안 수사권에 대한 어떤 그 시민적 저항이나 정치적 함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는 거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나름 생각해낸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고 행정조사라는 게 있어요. 행정조사라는 거는 행정관청이 어떤 통계 수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세무조사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대표적인 행정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관들이 그 공무원들 조사했다가 뭐 어쩌고 한 거 있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시민들이 흔히 접하시는 거는 인구조사 때 이렇게 답변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행정조사에 다 포함되는 건데, 그런 조사에,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못하게 함으로 해서 검찰이 말하자면 보안수사권을 통로로 해서 꼼수를 부려서 다시 예전의 정치검찰로 부활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이론과, 또 하나는 경찰이 그러면 다 잘하느냐, 잘못된 수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나올 때 누군가는 그걸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두 번째, 보안수사권을 둬야 된다는 사람들의 의견은 일부 받아주면서, 그렇지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다시 장난치지는 못하게 하는 방안으로, 절충안으로 이게 이 정도면 되지 않냐라는 예.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앞서 얘기한 바대로 뭐 이런저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조사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훨씬 큰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인 참여나 그다음에 그 서류 작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엄격한 정법 절차의 준수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올 때 영장 갖고 오나요? 그냥 와가지고 네. 막 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일을 또 벌일 수 있는 거예요. 이 행정조사권을 인정해주게 되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몇 달 전부터 나온 얘기긴 한데 지금 사실상은 좀 폐기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예.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니까 그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예. 얘기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모아둔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로서는 뭐 그다지 그렇게 큰 논의의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방선거 전인 5월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고검장, 지검장 회의에서 검찰의 그 보안 조사권에 대해서 논의를 했나 봐요. 근데 안 된다. 그쪽에서는 아마 계속 보안 수사권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그렇죠. 거기에 밥벌이 챙기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여튼 그 옛날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지금 멈추지 않잖아요. 과거에 검찰개혁 법안들 나올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뭐 수사사법관 제도를 만든다고 한다거나 예. 무슨 뭐 대공소청이라고 해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재명 정부 시절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잠시 여론도 너무 안 좋고 하니까는 그냥 잠깐 엎드려 있다가 나중에 또 우리가 또 여기 시끄럽게 해가지고 정권 바꾼 다음에 또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시민들이 잘 알고 좀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검찰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3, 4월 검찰의 처분 사건 가운데 45.6%, 그러니까 절반가량이 보안 수사를 거쳤다라는 통계를 내놨습니다. 예. 검찰은 여전히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보안수사권의 통계가 검찰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통계일 거예요. 예. 본인들의 의도에 맞게 통계를 편의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건 검증을 해보면 아마 그만 드러날 겁니다. 예. 기존의 보안수사 사례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한 것처럼 홍보했던 사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계속 언론에다가 뿌리면서. 그거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경찰이 다 한 거를 본인들이 한 것처럼 포장지만 바꿔가지고 예. 선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추가로 논의될 게 다름 아닌 조작기소 특검법 도입 움직임입니다. 네. 민주당이 4월에 윤석열 정권,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 이른바 그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대해서 관련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법안을 4월에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 가운데 하나가 그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으면 이게 셀프 면죄부 아니냐라고 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 지선 이후로 이제 특검법 추진하겠다고 이제 한번 이제 그 추진을 하다가 좀 이제 중단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선이 끝났으니까 특검법 추진 관련해서는 좀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신지 말씀 여쭙니다. 일단은 그거는 현재 뭐 법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해서 결론을 낸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특검법 법안을 낼 때부터 여러 논란이 촉발돼가지고 지금 수면 밑으로 좀 내려둔 상태죠. 예. 근데 법안이 제출돼 있으니까 이제 국회 심의 과정이 이어져야 될 것이고, 근데 법안이 이제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예. 앞으로 또 더 제출도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좀 잘 모아가고 하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찰에 이어 또 다른 개혁 대상 사법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한 발언인데 하급심 판결을 좀 공개를 좀 해라라고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의 기준이나 판단의 기준은 비밀일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사실은 중앙정부든 사법기관이든 자신들의 판단 기준을 잘 안 가르쳐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정부는 모든 걸 다 지금 공개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다만 아직 사법부가 판례 공개, 특히 하급심 판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하급심 판결을 공개를 안 하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타당한가요? 예를 들면 그 하급심 사실 판결을 공개하지 않는 게? 판례는 공개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국민의 말씀하신 대로 행동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공개를 안 하고 있죠. 아마 지금 부분적으로만 공개를 하고 있고, 공개를 하는 방식도 굉장히 어렵게 해서 사실상 접근이 좀 차단되는.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도 그 접근이 잘 안 되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 막 부탁해가지고 구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일산에 있는 그 사법연수원, 그 과거의 그 사법연수원 건물 내에서 가서 그쪽 시스템을 이용해서만 검색을 해야 되고, 또 메모 자체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만 해라. 예, 써가지 마라. 예, 외워라.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건 번호만 확인하라는 식입니다. 예, 그것도 쓰려면 외워야 되는데. 여하튼 이상하죠. 예. 근데 법원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뭐 할 것으로 뭐 예상되기는 하는데 좀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는 합니다. 법무부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뭐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와 법무실이 민사 판례 어떤 전면적 공개와 관련해 갖고 상당한 그 의견의 접근을 보고 있고요. 거의 개인정보 핑계를 많이 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좀- 익명화하면 되잖아요. 맨날 A, B, C, 예, 그렇습니다. KFG 하면서. 네. 조만간 어쨌든 좀 그건 성과를 입법을 낼수 있다고 해야 될 것 보고 있습니다. 같고요. 네. 본인이 변호사일 때도 보면은 접근이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웠다. 근데 아무리 뭐라고 해도 법원에서는 그냥 보고 외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을 위해서라도 하급심 판결 공개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 선진국에서는 다 공개가 됐고, 지금도 미국 판결은 실명으로 다 검색이 됩니다. 실명으로. 진즉부터.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면 또 국민주권하고 저 반대쪽에서는 명예훼손 뭐 그런 문제 삼지 않나요? 아니, 전혀.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용해서 다른 명예훼손 범죄로 나아가면 당연히 그거야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예. 명예훼손을 또 형사처벌하는 데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거의. 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거지. 근데 하여튼 그런 부작용보다는 기본적으로 이건 국민주권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하는 회의, 예. 그다음에 국회 회의록, 국회 결정사항 이게 다 낱낱이 다 공개되잖아요. 정부도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심지어 국무회의도 지금 다 공개되고 있는 마당에 예. 사법부는 왜 이렇게 공개하기가 힘든 거예요? 재판 공개하는 것도 거의 예외적으로 하고 어떻게든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게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고 하면서 조희대 같은 사람은 당신 왜 그렇게 했냐라고 얘기를 해도 말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 근데 판결로 말한다고 해놓고 그럼 판결을 보자 하면 또 공개를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들만의 성에만 갇혀가지고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행태로 특권 계급으로서 그동안에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와 관련해서 특권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려고 한다는 반민주적인 태도를 지적해야 되는 거고 예.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하급식 판결이 그럼 공개가 되지 않고 있냐. 지금 변호사들은 AI 이 툴을 씁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예, 내가 법원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서면이나 이런 것들을 AI를 이용해가지고 과거 판결들을 쭉 검색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주는 그 서비스가 생겼어요. 예. 유료로. 근데 거기 보면은 하급식 판결들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겠죠. 민간 사업자가 하는 거에.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 정보가 민간 사업자의 사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미 넘어간 거네요. 이미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데 예. 지금 법원이 버팅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게 거기 다 들어갔냐 했더니 그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변호사들은 다 자기가 수행한 거에 대한 판결문들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판결문을 몇 개 이상 자기들한테 제공을 하면 구독료를 깎아주거나 면제해주거나 하는 식으로 그냥 모았다는 거예요. 아, 법원이 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 수집을 자체적으로, 한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집될 것 같으면 어차피 될 건데. 그렇죠. 수집될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공개를 그러면 해야지. 결과적으로 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특정 업체의 그 돈벌이 수단이 된 거네요. 좀 심하게 말하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공공의 자산이. 예.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을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예. 모르죠. 그걸 누가 알겠어요. 이런 걸. 그러니까 저도 참 처음 들었는데. 야. 빨리 좀 사법부가 정말 혁신이 돼야 됩니다. 얼마나 딴 세상을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랑 잠깐 이야기한 건데 의원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란 재판도 CCTV 공개해가지고 법원에 적나라한 모습이 공개됐는데 하급심 판결하면 오죽하겠느냐. 지금 그거죠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란 재판 하는 걸 보면서 판사에 따라서 저렇게 태도가 다르고 예. 저렇게 재판 진영이나 법정 내 분위기나 권위가 다르고 그 결과가 또 저렇게 편차가 심하고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보시면서 야 이거 사법부 진짜 개혁해야지 큰일 날 거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그걸 마지못해 특별법 때문에 하다못해 그것만 재판만 일부만 공개해도 그런 어떤 국민들의 인식이 커지는데 이제 글자로 다 써있는 그 자기 이름들이 판결한 판사들 이름들이 다 써있는 기록물이 판결문이 다 공개가 되면 자기들의 어떤 민낯이 그대로 다 공개된다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얼마나 비겁하고 잘못된 모습이에요. 공직자가 자기가 일한 결과물을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드러내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걸 못하면 공직자로 있으면 안 되죠. 좀 심하게 말하면 매우 비겁하고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아니 다른 건 몰라도 하급심 판결이 공개되면 국민들이 자기 관련 사건을 어떻게 대처할지 그 준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 권리인데 그거를 안 하네. 그러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다 저기가 되면은 내 특권이 줄어든다라는 생각이라니까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을 때 하시려고 할 때 그 대신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때 주요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 대통령 왕의 생각은 세종대왕의 생각은 뭐였어요? 이게 어린 백성이 자기가 뜻한 바를 어떻게 펼치고 싶어도 문자가 없어가지고 그걸 못한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 28자를 만든다. 이게 써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신하들은 그렇게 해놓으면 얘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돼서 개긴다. 그 통치가 안 된다. 어떻게 네.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른바 백성들의 머리가 굵어져서 반발이 심해질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발상인 거예요, 지금. 한번 그러네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너무 똑같지 않아요?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강요할 수는 없습니까? 어떻게 사법부를 이렇게 압박을 해서 왜 안 하느냐? 아니, 이제 국회가 법으로 하면 되죠. 법으로 입법으로 이러이러 저기를 다 공개해야 된다고 입법을 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법부가 또 집단적으로 또 그 반발하는 모양새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사법부가 직접 본인들이 자기 머리를 깎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데. 근데 안 되면은 이제 여론을 통해서 국회가 움직여가지고 입법화 시켜서 예. 재판도 공개하기 싫어하는데 특별법으로 만드니까 공개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언급을 했으니까 좀 진척사항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랑 법제처장이 안 그래도 법안이 제출돼 있고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하여튼 이렇게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예.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준공익기관, 아니 준사법기관 예. 또는 공익 의무를 예.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잖아요. 예.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됩니다.